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호남의 한복판에서 첫 연설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참 개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니 그 속에서 전당대회가 혼탁 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의 결과를 보고 나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미래와 비전으로 당원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발언해 주신 홍문표 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과 호남에 대한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연설이었고, 제가 혹시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꼭 홍문표 후보님의 좋은 정책들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 넘치는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제가 역사적으로 첫 정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그 의미는 정말 각별합니다. 저에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 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롯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상징적이었던 시민들의 저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 광주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죄책감을 뒤로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첫 세대라고 자부합니다. 41년 전 당시 광주의 그 어느 누구도 그날이 닥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장하고도 구슬픈 투쟁의 선봉에 본인들이 서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가장 불행하게도 가장 평범하면서도 선량한 사람들의 투쟁을 강요하고 그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는 오만과 위선에 가득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해자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촛불로 거리를 메웠던 세대는 그들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투표로 젊은 세대는 그 투쟁에 분연히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올곧은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항상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놓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가치여야 하는 그것을 언제든지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타협할 수 있는 무언가로 전락시킨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8월 홍콩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시기 저는 시위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홍콩의 조던팽 구의원과 함께 도시 곳곳에 쳐진 바리케이트를 넘나들며 홍콩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대한민국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현장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곤봉과 방패를 들고 다가오는 진압경찰 앞에 저는 한국의 정치인임을 밝히고 페이스북을 켜서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전 세계에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 용기의 상당한 부분은 80년 광주의 아픔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어디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각인된 저항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홍콩을 외면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강하게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홍콩 문제의 미온적인 것들 보면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키고자 했던 국익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까? 아니면 홍콩과의 약속을 저버린 중국의 국익입니까? 정치는 소인배처럼 변화무쌍한 유불리를 쫓는 과정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반복적인 고독한 결단의 과정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논리 못지않게 하지 말아야 되는 비겁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래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격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반복적으로 탄압에 맞서서
그 세를 불려왔고 절대적인 도덕적 우월함 속에서 권위주의 세력과 맞서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고 홍콩 시민은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경태 의원님을 존경하는 용기 있는 민주주의자로 추억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모두 국내외, 홍콩, 미얀마, 북한을 가리지 않고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에 맞서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남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의 0.8%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끄러운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비겁함 때문입니다. 강경보수층이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들이 주장하는 음모론과 지역 비하, 지역 차별에 맞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운천 의원님,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의 노력은 이제 우리 당의 확고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노력 위에 저는 호남의 젊은 세대와 소통해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더 나아가서 할당제와 같은 방식에 의한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여의도에 들락거리는 일부 엘리트 인사들이 누릴 수 있는 할당제보다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할 것을 우리 당의 공식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권력에 기대어 받는 비례대표보다는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득표율 속에서 우리의 서진 정책은 응어리진 호남과 제주의 민심을 녹여낼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호남과 제주를 빼놓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토론은 다들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어제 마침 조경태 의원님의 발제로 다른 후보들과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교육 등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나눈 의견들은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의 부산에 대한 고민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약탈적 경쟁관계 속에서 시혜성 SOC 사업만 나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우리는 부울경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부울경의 젊은 세대가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였던 부울경, 남동 임해공업지구, 최근에 산업이 많이 쇠퇴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이는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나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고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분열의 정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강의실 불 끄고 살림 감시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산업의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많이 진흥하고 만들 수 있다면은 그에 걸맞는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상황판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산업과 일자리 정책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원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점령군처럼 원전 산업을 없애겠다고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오히려 기후변화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해온 빌 게이츠 같은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히려 원전의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고집 때문에 창원의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말을 할 때 그들과의 면담을 야멸차게 거절하고 그 결과 창원산업단지의 원전 관련 170여 개의 협력업체는 일감을 잃고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는 치명적이고 기회의 상실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위축시키는 것은 단순히 원전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다른 기회들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부울경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산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IT 산업 인프라를 놓고 유치 경쟁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데이터 센터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우리 IT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들을 보관하는 아파트 같은 개념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다량 공급되어야 하고요. 전력이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선이 좋은 회선이 있어야 됩니다. 부울경 지역은 이런 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 좋은 대학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 지역은 전력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고 저는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산업용 전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가격을 특별하게 할인하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싸지고 더해서 미국과 일본, 태평양 횡단 광 케이블의 허브가 되는 곳이 원래 부산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결합했을 때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최적의 입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방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비교 우위를 더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당 차원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젊은 층의 지지는 단단해지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저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당을 혁신하고 정책적으로도 부산, 울산, 경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전당대회 자리에 서고 보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에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고 있던 미국의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대선 후보의 선출을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바람잡이 연설자로 깡마른 흑인 상원 의원 한 명이 나섰습니다. 버락 오바마라는 본인 표현대로라면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관대한 미국에서는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이라크 전쟁을 놓고 분열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설에서 미국 사회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국, 나머지를 매국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백인의 미국, 흑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 이 말에 미국은 전율했습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의 그 당시 아이팟이죠. MP3 플레이어의 1번 트랙은 한동안 항상 오바마의 그 연설이었습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를 낸 신출래기 상원 의원은 그 뒤로 4년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46세의 나이였습니다. 오바마가 외친 통합의 시발점은 바로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마지막 완성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많은 당권주자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글자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애국자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공동지갑론이나 경제적 공동체론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나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는 달리 대통령에게까지 형사적 책임이 이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치열하게 법리를 다툰 사안이기에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오직 그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버락 오바마는 본인의 생소한 이름이 미국에서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대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굳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의 이런 생각을 대구 경북이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 사이에는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패와 당당히 맞섰던 검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덩어리에 합류하여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사면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실 분이고 저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에 빌미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저 이준석, 만약에 여러분께서 당대표직을 맡겨주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영입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는 평가를 두루 받고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 탄핵에 대한 다른 생각과 공존하실 수 있다면은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할 많은 주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제발 과거 속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 그리고 돌풍의 진원지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공존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는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왜 정치를 하는 것일까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저도 매일 고민합니다. 정치는 내가 그리는 이상에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가끔 10년 전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때를 회상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소위 병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제가 산업경영요원을 할 때 보면은 주말에 보통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은 영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무를 시작할 때쯤 가수 싸이 씨가 복무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입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막연한 두려움에 영리활동을 하기보다는 비영리활동을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비영리활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들을 모집해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 불공정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초중등 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뒤처진 아이들에게 다시 제 궤도로 올라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역부족이었고 아이들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화려한 교수법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지켰던 규칙이 있다면은 수업을 듣고 저희가 내준 40개의 수학 문제를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3시간으로 예정된 교육 시간은 매번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은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지만은 교육 성과는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떠나보낼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니? 아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한테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은 선생님들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안 풀어도 돼 라고 하면서 항상 문제를 빼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려를 가장한 격리와 배제가 젊은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선심을 쓰는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학교에서 뒤처진 학생들이 제 궤도에 복귀하기 힘든 것이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되자 공부 외에도 저와 선생님들 신뢰하고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신 학생이 학교에 제 전화번호를 아버지 전화번호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일하는 도중에 누구누구 아버지 되시냐는 전화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술대회에 나가게 된 한 학생은 양복이 없다고 제 양복을 빌려 입기도 했고, 담배를 피지 않는 제가 마술 경연대회에 필요하다고 해서 라이터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물고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꿈을 지워나가야 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경쟁을 통한 공정성의 확보에 더불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그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도 설계해야 합니다. 출발선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도태지지 않도록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를 영입한 분과 2시간 넘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마포교육장에서 나눴던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떤 경우에도 낮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선동가가 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들이 뒤처졌다는 이유로 1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그것이 복지라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면은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겠습니다. 그 10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다시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이고 해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앤다면서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하여 학교 간, 학생 간 기초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학생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합니다. 미국도 부시 행정부의 낙오방지법 NCLB와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역행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꿈꾸는 미래는 솔직하고도 포용적이어야만 합니다. 경쟁의 확대는 공정성을 위한 필연이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를 위한 욕망과 목표 달성의 희열이 골고루 조합된 건설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단 하나의 어린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도록 한국형 낙오방지법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해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